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햄프셔 경선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나 했는데 트럼프가 역시 과반 이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헤일리가 한 43%대의 지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때 다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거듭 선언을 했지만 지금 뭐 외신들 분석은 이미 판세는 끝난 거 아니냐는 쪽입니다. 네. 리턴 매치가 조기에 확정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아요. 예, 그건 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뉴햄프셔는 그 후보 등록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경선이 이제 첫 경선이라서 그랬는데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 표에다가 투표용지에다가 바이든을 직접 이렇게 써서 그 지지를 표시하는 식으로 해서 67% 넘는 득표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리턴 매치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상 스케줄은요. 공화당은 7월 중순에 위스콘신에서, 그다음에 민주당은 8월 하순에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양당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선 대결 구도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큰 것 같네요. 오늘 새벽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 바이든 캠프도 이제 뭐 리턴 매치가 이제 사실상 결정된 걸로 그렇게 보고 그 핵심 전력들을 다 그쪽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트럼프, 바이든 리턴 매치 쪽으로 그렇게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도 뒤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바이든이 계속 지지율에서 지금 신통치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그 하버드 대학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 양자 대결 시 한 7%포인트 밀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무소속의 로버트 주니어까지 3자의 경우에도 역시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당 뭐 무소속 또 다른 후보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자 대결 이상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이번 그 하버드 대학 조사에서 보니까 응답자의 55%가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되면 중도 성향 제3 후보 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64%도 바이든 트럼프 지긋지긋하다.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제3 후보 등장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또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쪽에서는 또 어떤 이슈나 정책 같은 것에 좀 몰두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지난 중간 선거 때 낙태권 이슈화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슈화에 또 올인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바이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그저께 버지니아주에서 그 낙태권 보호 행사가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 이게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하고 같은 날이었는데 트럼프가 여성 건강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그 트럼프는 여성에게 악몽이다. 그래서 여성표를 이렇게 좀 끌어모으려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늘 하는 얘기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공화당원들이 미국 여성의 그 낙태약 복용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막자. 그러자면은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그 오늘 새벽 보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 그동안에 그 바이든이 이렇게 그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 대선 지지 유보를 했었는데 드디어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기 참석해가지고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갈수록 두 사람 간의 대결 구도가 더 붉어지면서 그 상당히 많은 관심이 커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은 앞서가지만 아시다시피 사법 리스크 여전히 지금 큰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가 2월 초 중순 이전이면은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쪽이든 지금 가닥이 형사건 네. 4개에다가 이제 민사건 하나 네. 해서 지금 있는데 뭐 트럼프는 계속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면서도 민사건에 대해서는 트럼프 그룹 그 가치 자산 가치 부풀리기 그 부분은 직접 나가서 막 뭐 항변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게 사법 리스크 이게 부담이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떤 식의 관련해서 판결을 할지 그 2020년 대선 그 뒤집기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지금 시비가 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얘기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달러 가치 또 위안화까지도 분석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틀랜틱 카운슬이 분석을 한 게 네. 그 보도가 됐는데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일부 달러 이탈 움직임이 쭉 있어왔고 여기다가 더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달러와 차입이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해지고 그래서 신흥국 기업들이 특히 위안화 같은 달러 대안을 더 본격적으로 찾는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실까요? 뭐 달러 가치가 2022년 이전 평균치를 한 10% 정도 지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면에 지금 중국 기준금리는 낮은 인플레에 거의 변동하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그래서 이제 더 저렴한 위안화 표시 부채를 이용하는 특히 신흥국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쪽에서는 물론 위안화가 자유변동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그 결코 이상적인 통화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뭐 거시 경제 추세 같은 걸 볼 때는 신흥국 기업들이 특히 무역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위안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어제 지준율 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경제 증시에 대한 뭐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중국 증시 급락, 정치 문제 부상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중국 증시 뭐 4년째 지금 계속 신통치가 않죠. 그리고 또 홍콩 항생지수도 올 들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면은 중국 지도부가 특히 걱정하는 게 중국 개미들의 그 불만 이게 정적인 그 어떤 쪽으로 더 비화되지 않을까 그걸 아주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민심이 좋을 순 없겠죠. 중국 증시 네. 손실의 상당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불만으로 비화될 경우 이게 그야말로 중국 지도부에는 그야말로 가장 악몽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월가 쪽 분석은 지난 3년 동안 중국 주식으로 인한 손실이 한 6조 달러 정도. 그 CNN 비즈니스는 특히 이게 한 99% 거의 대부분이 개인한테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영신통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니까 리창 총리가 긴급 그 금융회의를 주재해서 뭔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바주카포를 내놓기에는 중국이 그런 여력이 없을 거다. 그 국부펀드도 뭐 개입해가지고 중국 본토 홍콩 증시가 한때 반등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감들이 많습니다. 네. 바주카포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정책의 힘일까요? 아니면 뭐 너무 저가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이틀째 반등은 하고 네. 있는 중국 증시인데요. 지준율 인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네. 그 월가 쪽 얘기는 주식 밸류가 심하게 낮아진 게 실질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뭐 계속 어떤 수사적인 얘기를 내놓지만 별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진짜로 반전되려면은 최소한 이런 불신이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국이 이거를 그 투자 심리 개선 방법을 찾는 거를 계속해야 할 거다. 네. 이런 식의 조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금리도 지금 뭐 예상과는 달리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실망감들이 크다. 그러니까 노무라 쪽에서는 이런 금리 동결이 예상과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이 그 장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단기적인 성장은 좀 이게 꺼리려는 그런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해진 이 지준율 전격 인하, 장기 유동성 공급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중국 경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안전 위험 자산의 이론적 커플링이 부각되는 점도 관련돼서 지적이 됐다. 어떤 얘기죠? 지금 증시가 저렇게 계속 부진하니까요. 이런 그 지금 뭐 채권 포트폴리오 그 이동, 그 채권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다는 분석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수준보다는 투자 안정성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당분간 좀 꾸준히 있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니 그 2021년 그 고점 대비해서 한 80bp 정도 그 금리가 좀 떨어진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중국 당국이 조용히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선물시장 공매도를 제한하라고 그렇게 비공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도 받았다. 특히 그 네이키드 공매도를 경고하는 전화도 받았다는 그런 귀뜸도 있고요.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같은 데는 논평 요청이 전혀 응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보잉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요. 글쎄요, 지금 네. 보잉이 그 지난 이달 초에 그 알래스카 항공이 그 이륙하고 얼마 안 됐다가 그냥 동체가 그냥 구멍이 뻥 뚫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볼트 조인기에 상당히 헐거워진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그 조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잉 쪽에서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용기 공장 조업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 워크숍을 갖겠다. 일종의 그 자숙 기간을 갖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면은 그 전날 보잉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737 기종 이게 이제 맥스 9 기종이었죠. 737 기종이 졸업되는 미국 워싱턴주 랜턴 공장을 현지 시간으로 25일 목요일 그 조업 중단하고 안전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 주 사이에 모든 상용기 제작 라인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전해진 또 얘기로는 델타항공 운항 757 기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퀴가 또 빠지는 글쎄요. 사고가 있었네요. 뭐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로이터가 입수한 네. 그 보잉 내부 메모를 보면은 볼트 조임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보잉은 뭐 그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로이터 그 분석을 보면은 맥스 9 기종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품이 한 50만 개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항공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그 알래스카 항공 최고 경영자 그가 그저께 미국 MBC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볼트 조임이 그 좀 허술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참담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보잉이 품질 관리를 좀 제대로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언급은 누가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항공 네. 그 CFO 얘기는 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 시점에서 맥스 기종 주문을 예정대로 주문한 거를 예정대로 인도받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분 주문하고 인도 역시 줄어들 걸로 우리는 본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건 이제 보잉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죠. 네. 지금 그 외신 분석을 보면은 유나이티드가 올해 보잉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그 기종이 107대인데 이 가운데 31대가 문제의 그 737 맥스 9 기종입니다. 그리고 또 2020년대 말까지 맥스 10 모델을 포함해서 한 280여 대를 아직까지는 이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주문을 이렇게 받은 해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200대 추가 구매 옵션도 포함이 됐는데 유나이티드가 이런 식으로 좀 그래 우리 그 뭐 다른 거 검토할 거야 이러면 이제 보잉한테는 상당히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죠.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면 보잉이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국이 보잉 맥스 기종을 예정대로 인도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그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시애틀 공장에서 중국 남방항공에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2019년 3월 이후에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맥스 기종을 인도받는 겁니다. 중국이 어려울 때 보잉에 힘이 돼주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면 뭐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는 안전상에서도 뭐 기억하시다시피 네. 2018년, 2019년에 큰 사고가 2건이 있었죠. 그때 인명 피해가 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전 중심으로 조금 더 뭐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멕시코가 미국 총기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이 미국 내 2심에서 승소했다. 어떤 스토리죠?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미국의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네. 그 재판을 한 케이스가 처음입니다. 아. 이게 2021년 8월에 멕시코 정부가 제소를 했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그 미국의 그 뭐 콜트라든가 뭐 베레타 같은 그 총기 대형 총기 제조사 7군데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제조된 그 총기가 멕시코에 불법 반입돼 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그 총기 사고 희생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달라고 제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멕시코가 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른바 그 총기 사고 그 면책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1심이 2022년 9월에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멕시코 영토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미국의 총기 판매 보호법상 면책 규정에 따라서 피고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정부가 여기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고 네. 이번에 2심에서는 이제 멕시코 이제 미국 2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뒤집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총기협회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멕시코 총기 규제가 좀 엄격한 편인가요? 엄격하죠. 지금 네. 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총포점이 전국에 딱 한 군데, 멕시코 시티 한 군데밖에 없고요. 개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다만 미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총기가 한 4천만 종 가량인데 이거의 한 2.2%가 멕시코로 밀반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서 총기 사망자가 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만 명, 그 세계 3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멕시코 정부가 계속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이렇게 법정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미국의 특정 업계를 상대로 소송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총기 규제를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대선 공약의 하나로다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될 걸로 보입니다. 1심과 2심이 좀 다르게 뒤집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역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해 유럽의 홍역 발생이 전년 대비 45배 급증했다고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일단 세계보건기구 분석을 보니까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 45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데가 가장 심했고 서유럽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발생 건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게 그 코로나 기간에 홍역 예방 접종이 많이 줄었던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 이제 감염자 한 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 한 90% 이상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홍역이 뜸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또 불거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홍역 접종 감소로 홍역 발생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어제 있었던 경선 이야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조금 더 확실해졌고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뉴햄프셔 결과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